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작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 얘기하고 전체적인 그런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산 가격 상승의 크기는 디플레이션이 정한다. 이 얘기가 사실 저의 책인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뭐 저만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책으로 적어 놓을 정도로 나름대로 저는 컨빅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죠.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40년 내내 디플레였으니까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이번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디플레냐 인플레냐 시간이 걸려요. 생각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죄송합니다. 자, 자산 가격 상승은 질병이다 라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뭐 자산 가격 상승이 뭐 질병이라고까지 할 거 있니 너는 또 이렇게 좀 너무 과도한 자산 가격 상승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 되지 뭘 또 질병이냐 또 뭐 에이 참 이렇게 좀 애가 좀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그 S모 그룹의 광고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동산에서 결혼을 앞둔 남녀인 것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나옵니다. 부동산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얘기하는 거죠. 생각보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여자의 표정이, 그러니까 둘 다 표정이 안 좋아요. 부동산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여자분의 표정이 이런 겁니다.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 현실의 벽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 비싸다는 걸 알았지. 근데 막상 결혼하려고 어떤 집을 알아봐야 되나? 집을 산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 없겠다는데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게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건 뭔가 질병이다.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거는 질병에 가까운 수준이다. 근데 이거를 빼기도 어려운 수준이니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얘기는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될 텐데, 그 병의 원인은 제 생각에는 디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설명을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작년 2월달부터 계속 소개한 그림이긴 한데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거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 좋아, 물건 가격 안 오른 거 알았다, 이거 안 오른 거 알겠는데 집값은 올랐잖아. 그 물가가 안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어젯밤에 이제 얘기했던 윌리엄스가 뉴욕 연준 총재인데, UIG Full Data라는 게 있습니다. UIG라는 물가지표를 여기서 발표를 해요. UIG Full Data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스 온리라는 게 있으면, 프라이스 온리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 가격의 상승분을 계속 트래킹하는 겁니다. 물건 가격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빠지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와 비슷한 개념이 price only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금융자산의 가격을 여기다 몽땅 다 집어넣어서 380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계산한 게 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빨간색 선이고요. 이 검정색 선입니다. 요게 이제 빨간색 선 따라가 보면 요렇게 움직이고 검정색 선은 요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 차이가 뭔지 알겠죠? 빨간색 선이 훨씬 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물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훨씬 더 클 거라서 자산 가격이 더해진 값을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게 풀 데이터에서 프라이스 온리를 빼본 거예요. 요거를 빼면 요 차이가 남겠죠. 그죠? 이때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다가 이때는 차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되게 공교롭게도 요게 2000년대 초반인데 이게 0을 지나는 시점에서는 와 이게 리세션이 왔어요. 또 급락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려와서 0으로 되는 순간 또 리세션이 왔습니다. 2008년에.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0에 도입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리세션이 오는 이게 나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측력이 있는 지표가 되는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은 뭘 의미하냐면요. 자산 가격이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산 가격이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갈 때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자산 가격이 물건 가격 올라가는 거를 이겼다라는 거고요. 자산 가격이 빠지지 않는 이상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데 2018년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여기 0을 도달했고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자산 가격이 급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인데 최근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림이 딱 여기에 그려졌다는 얘기는 여기였었는데 여기 이 상황까지 한 달 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과거에도 0 밑에 있다가 올라왔을 때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글쎄 저는 재밌는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병 같은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나라고 생각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됐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는 이런 겁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 주가가 오른다라고 다들 그냥 얘기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인가 혹은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 10년 동안 운용을 하면서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올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될 수 있는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쉽게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 주가가 오른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를 하지만 이는 유동성이 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ECB, BOJ, 연준의 그 자산 가격 상승, 자산 매입 속도, 즉 유동성의 공급량을 이렇게 표현했고 주가 지수가 움직임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설명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이 질문이 상당히 조금 도발적인 질문이고 사실 제가 이거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거의 뭐 하다 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이게 그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누가 5명은 놀아야 된다라고 결정한 겁니까? 라는 질문. 잠재 성장률의 개념과
나이루라는 개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힌트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이건 컵의 크기인데 이 컵의 크기를 넘어서면은 인플레이션이 와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넘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성장률은 이 컵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이로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가장 낮은 실업률이요. 그러니까 이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낮아져도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루라는 개념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근데 제가 왜 누가 5명은 놀아야 된다고 결정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나이루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얘기를 해보면 5%라고 얘기를 해보면 네, 무슨 말이냐면 5명은 놀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게 3프로에서도 나가서 얘기했고 인포맥스에서도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그 나이루가 5%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5%까지 도달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실업률입니다. 가장 낮은 실업률이에요.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5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도 일하고 싶은데 왜 나는 놀아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한다면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니 당신까지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당신은 일을 하고 싶더라도 놀아야 됩니다. 일하면 안 돼요. 당신까지 일할 정도로 경제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그 문제는 5명은 놀아야 된다라고 결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4명만 놀아도 혹은 3명만 놀아도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것 같던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디플레이 압력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5명은 놀아야 된다라고 결정한 겁니까? 미리 결정해 놓은 거죠.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조심하자. 근데 그게 맞냐? 계산한 게 맞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게 잠재 성장률 나이루라는 개념까지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물을 이렇게 담았는데 물을 여기서 따르고 있잖아요. 물을 따르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 찾느라고 좀 고생했거든요. 네. 디자이너 분이 너무 잘 찾아주셔가지고 물을 따르니까 물이 이제 차죠. 여기까지 차고 여기까지 차고 여기까지 찹니다. 이게 차다가 넘칠 것 같으면은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넘칠 것 같으면 멈춰야 돼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은 유동성은 계속 풀렸어요. 계속 돈은 풀었고 물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물을 부었는데 아니 어쯤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거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컵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다는 거죠. 이 컵의 크기가 커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좀 약간 저만의 독특한 설명 방법이긴 해요. 컵의 크기가 커졌다.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디플레이 압력도 커졌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다시 말하면 누가 5명은 놀아야 된다라고 결정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실질 중립금리라는 개념으로 연준에서 올해 초에 나온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시메트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메트릭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메트릭은 뭐냐면 대칭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대칭적이냐, 대칭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냐면
미스 퍼셉싱 아이스탄데 어렵다. 실질 중립 어려운데. 그러니까 실질 중립금리라는 건 뭐냐면 중립금리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금리를 지나치게 금리인데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인 거죠.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제로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질 중립금리,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겟 프라이스, 타겟 금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정도 수준이고 지금 정도의 경기 상황이면은 금리를 한 1%에서 2% 정도는 올려놔야 되는데 라는 것이 실질 중립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한 1% 낮게 유지하면 내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양을 할게. 근데 이것보다 높으면 너무 경제가 좋으니까 이거 쿨다운 시킬게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리가 실질 중립금리야. 그게 기준이 되는 금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금리를 잘못했을 때 잘못 인식했을 때 생기는 비용이 어시메트리, 그러니까 비대칭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실질 중립금리가 1%면 1%, 2%면 2%라고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1%라고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2%라고 잘못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우리 빨리 2%까지 가야 돼. 어떻게 빨리 가자. 그러면서 긴축을 빨리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리스크가 있을 거고 반대로 1%가 맞는데 1%가 아니고 0.5%가 실질 중립금리라고 잘못 계산한다면 이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정도면은 빨리 이게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0.5%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0%면 이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높게 계산하면은 빨리 가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긴축으로 낮게 계산하면은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높게 계산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가 낮게 계산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연준의 논문이고요.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은 그 논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 때문에 AIT 도입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높게 계산했을 때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지기로 놔두는 게 맞겠냐라는 얘기.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게 너무 해서 이거 언더슈팅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디플레이까지 오는데 이게 맞냐 라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실질 중립금리를 잘못 추정하게 되면 금리를 이런 식으로 리얼 펀드 레이트니까 너무 갑자기 긴축으로 가게 됐을 때 생기는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를 연준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재 성장률 이거 내가 4%라고 했고 5%라고 했고 몇 프로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 계산한 거네. 5명은 놀라고 했는데 좀 미안하네 그 사람들한테. 일하고 싶다고 할 때 하게 해줄 걸. 요런 반성이 연준 내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오건영 부부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건영 부부장님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논문을 오건영 부장님한테도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건영 부부장님의 설명은 이겁니다. 연준이 자꾸 너무 긴축적으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천천히 할 거고 그 천천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참 비슷한 얘기이면서도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8년 만에 바뀐 연준의 정책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 마치 요즘에 보면은 8월 달이면 연준이 완전 내가 돼서 이왕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은 작년에 올해 초에 썼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오버 에스티메이트 했더니 우리가 진짜 잘못하는 거네. 우리가 차라리 언더 에스티메이트해서 차라리 천천히 가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얘기가 반성문을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호키시하게 간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이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떠나서 연준의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사실 이제 이 그림을 이것도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또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년 만에 바뀐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사실상 테이퍼링 논의는 시작됐지만 구체적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했고요.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고, 요 그림으로 하면서 이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지워버려. 자,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전 세상은 요거 보시면 이제 나이로입니다. 5명이에요. 여기는 5명은 무조건 놀아야 되는 세상이고,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5명은 꼭 놀아야 되는 건가? 아니 뭐 4명만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한 세상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그거예요. 5명은 무조건 놀아야 돼. 여기로 넘어가면 진짜 인플레 진짜 큰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은 우리가 연준이 그동안 놀았던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밖으로는 나가면 안 돼. 야, 여기 안에서만 놀아. 진짜 큰일 난다. 이리로 넘어. 야, 거기 불구덩이야. 진짜 조심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5%라는 나이로의 근처만 가도 연준이 벌벌 떠는 거죠. 이렇게 긴축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야, 여기로 넘어가면 일로 빨리 넘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 5%라는 실업률이 기준으로 이쪽을 높이 있을 때도 문제지만 이게 낮게 있을 때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낮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이 3%, 2% 이렇게 낮아버리면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세상은 이제 안 되는 세상이 큰일 나요. 일로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라는 건데 이쪽 세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이쪽 세상은 뭐냐면 실업률이 6%, 7%,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싶은 것이 연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표현을 데비에이션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편차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연준의 목표가요. 5%를 기준으로 높거나 낮거나 편차를 줄여서 이쪽 5% 붙이는 거죠. 4명만 놀고 있으면 아니야 1명은 더 놀아. 6명만 놀고 있으면 1명은 더 일해. 이렇게 하면서 5명만 노는 시점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던 겁니다.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지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아니야 그냥 이거 빼자 그냥 이거 빼고 우리가 굳이 5명 이하로 있는 세상까지만 얘기할 필요 없이 이 그림처럼 여기 또 넘어가자. 괜찮아. 그냥 이쪽으로 가보자. 최대한 한번 고용해보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 그림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이 범위 내에서만 놀면서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걸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인데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 표현을 인플레 파이터에서 디플레 파이터로 바뀌었다라는 말로 드렸는데 인플레 파이터는 뭐냐면 인플레를 꾹꾹 눌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안 오게 만드는 거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이 범위 말고 여기로 그냥 뚝이 터진 거예요. 뚝이 터져서 이쪽으로 바뀐 거다. 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연준이 세상을 보는 틀이 바뀌었고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을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의 생각보다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이 긴축에서 그러니까 부양에서 긴축 방향으로 가더라도 아주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천히 안 가는 거 아니야?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구간이지 이것만 진정되면 시장은 또 다시 간다. 왜냐하면 연준의 태도가 그걸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 사실 좀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지금 경제지표가 안 좋아야 주가가 오르는 이유. 그때는 물을 계속 부을 수 있었고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 컵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물 컵의 크기는 잠재 성장률과 나이로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과 그리고 실질 중립금리라는 개념, 그리고 8년 만에 바뀐 연준의 정책,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25분 정도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이 디플레이션과 유니콘 인플레이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던 얘기라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연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시장의 우려보다 앞서 나가기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고생하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뵐지 모르겠지만 3탄에서 뵙겠습니다.